김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72세의 그는 평생을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선박 설계 기술자로 일하다 5년 전 은퇴했다. 4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울산 남구 삼산동에 25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내 순자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오늘은 아들 태운 가족이 저녁을 함께 하러 온 날이었다. 변호사인 태운과 며느리 윤정 그리고 고등학생 손자 민수까지 평소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영호는 서재로 들어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엄마, 할아버지 집은 언제 정리해? 나 미국 유학 가려면 돈 필요하잖아. 민수의 목소리였다. 윤정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님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잖아. 며칠 전에도 가습을 켜놓은 채 외출하셨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태운의 목소리가 들렸다.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하면 돼. 치매 진단만 받으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집 팔면 유학비는 물론이고 내가 원하던 강남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영호의 손이 떨렸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거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BMW도 바꿀 수 있겠네. 민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 아버님이 들으실 수 있어. 태운이 제지했다. 어차피 기억력이 나빠지셨는데 뭘. 요양원 자료도 벌써 준비해뒀잖아. 영호는 서재 문을 조용히 닫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가족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배신이라니.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며칠 후 영호는 의도적으로 가족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윤정은 이웃집 김 여사와 담장 너머에서 이야기할 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시아버님이 요즘 많이 깜빡하세요. 어제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다가 제가 와서 발견했어요. 정말 위험해서 어쩌죠? 영호는 화가 치밀었다. 자신은 평생 안전에 민감한 기술자였고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나겠어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로 화재가 났었는데. 그래서 요양시설도 알아보고 있어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들 태운도 변했다. 평소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도 않던 그가 요즘은 자주 서재를 기웃거렸다. 아버지,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느냐?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깜빡하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영호는 짐짓 모르는 척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 하지만 태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버지의 연금 통장이랑 적금 통장 비밀번호 혹시 기억하세요? 손자 민수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 나 BMW 타고 싶다. 며 눈치 없이 말했다. 윤정이 눈빛으로 제지했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반 친구 아버지는 벤츠 타는데 우리는 왜 그런 차 안 사? 할아버지 돈 많잖아. 태운이 아들을 꾸짖었지만 영호는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영호는 우연히 윤정의 가방에서 요양원 브로슈어를 발견했다. 황금 노인 요양원
사랑의 집 요양시설 등의 팸플릿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책 한 권도 있었는데 표지에 아버님 관찰 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영호는 몰래 펼쳐보았다. 3월 15일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함. 기억력 저하 증상 뚜렷함. 3월 18일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함.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임. 3월 22일 이웃 이름을 기억하지 못함. 인지능력 급속 악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고 기억력도 또렷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영호는 40년 전 이 땅을 처음 샀을 때를 떠올렸다. 아직 신혼이던 순자와 함께 작은 집을 짓고 조선소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조금씩 집을 키워나갔다. 태훈이 태어나고 대학을 보내고 변호사가 되도록 뒷바라지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그 가족이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내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영호는 단단히 결심했다. 영호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자신을 속였듯이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앞질러야 했다. 40년간 조선소에서 복잡한 설계도를 그려온 그에게 이런 계획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먼저 그는 회사 후배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는 20년 전 조선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영호 밑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울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를 빠뜨리지 않는 고마운 후배였다. 정우야, 나다. 김영우. 아,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정우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집을 팔아야겠다. 가능하겠니?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선배님, 갑자기 왠지 매매 이야기예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지금은 빨리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겼어. 정우는 곧바로 대답했다. 선생님 집은 입지도 좋고 상태도 훌륭해서 금방 나갈 거예요. 시세가 25억 정도인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23억 정도에도 이번 주 안에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매물로 내놓을게요. 그런데 선배님, 가족분들한테는 말씀드리셨어요?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알 필요는 없다. 내 집은 내가 처분하는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은행에 갔다. 평소보다 일찍 나선 것은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존의 모든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은행의 계좌를 만들었다. 연금 수급 계좌도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어르신, 갑자기 모든 계좌를 옮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 문제없지? 물론입니다. 다만 연금 계좌 변경은 처리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상관없다. 부탁한다. 영호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조선소 기술자 연수를 받으러 갔던 경주의 한적한 동네가 떠올랐다. 그곳은 울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지만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 부동산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경주시 외곽에 3억 원짜리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새로 지은 지 5년 된 25평 규모로 혼자 살기에는 딱 적당했다. 주변에 복지관과 병원, 마트도 가까이 있었다. 영호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인터넷에서 본 아파트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내일 당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경주로 향했다. 가족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한 주거 단지였다. 근처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았다. 계약하겠습니다. 영호는 즉석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시네요. 보증금이나 대출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잔금까지 다 치르죠. 부동산 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금 3억을 다음 주에요? 혹시 사업을 하셨던 분인가요? 조선소에서 40년 일했습니다. 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차근차근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4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내 순자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들 태훈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손자 민수가 초등학생 때 쓴 편지들. 하지만 지금의 그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챙기자. 영호는 중얼거렸다. 며칠 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벌써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23억에 현금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 빨리 끝내자. 그런데 선배님, 정말 가족분들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걱정 말고 계약만 진행해줘.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태훈 가족이 다음 주에 제주도로 3박 4일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다. 민수의 생일 선물이라며 윤정이 계획한 것이었다. 영호는 그 기간을 노렸다. 아버지도 같이 가시죠? 태훈이 제안했지만 영호는 손을 저었다. 나는 여행에 별 관심 없다.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라.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괜찮다. 집에서 책이나 읽으면서 조용히 지낼 거다. 가족들이 떠나는 날, 영호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다. 평소보다 다정한 모습에 윤정이 의아해했다. 아버님, 오늘 왜 이렇게 상냥하세요? 가족이 여행 가는데 배웅 정도는 해야지. 그들이 탑승구로 사라지는 것을 본 순간 영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다. 가족들이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영호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포장업체와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다. 할아버지, 오늘 이사한다는데 맞아요? 포장업체 직원이 물었다. 그래요. 필요한 물건만 챙기면 되니까 금방 끝날 거야. 40년간 살던 집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빨랐다. 옷가지와 생필품 그리고 순자와의 결혼사진 몇 장만 챙겼다.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기로 했다. 어차피 새 출발에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했다. 오후에 정우가 집 열쇠와 잔금을 가지고 왔다. 선배님,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고생했다, 정우야. 그런데 새 주소는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당분간은 알려주지 않겠다. 나중에 연락하마. 경주의 새 아파트에 도착한 영호는 깔끔하게 정리된 방을 둘러보았다. 25평이라는 공간이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없었다. 이틀 후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빈 집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상상할 만했다. 태훈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집이 왜 이래요? 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집을 팔았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요? 내 집을 내가 팔았는데 왜 상의를 해야 하지? 전화 너머로 윤정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농담 그만하세요. 집이 어디 갔어요? 농담이 아니다. 어제 잔금까지 다 받고 완전히 넘겼다.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갈 곳이 있으니까. 어디 계신데요? 당장 가서 모시고 올게요. 영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태훈아, 나는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을 다 알고 있다. 순간 전화가 조용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가 이웃들한테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다닌 것. 민수가 내 돈으로 BMW 사고 유학 가려던 것. 그리고 너희가 후견인 신청해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던 것까지. 다 알고 있다. 윤정이 전화를 빼앗았다. 아버님, 오해예요. 저희가 언제 그런. 오해? 윤정아, 너의 아버님 관찰일지도 내가 봤다. 거기에 뭐라고 적어뒀는지 기억나지? 윤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건 아버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40년 동안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 태훈이 다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기회?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아버지,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집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집은 이미 팔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다. 민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호의 마음이 한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잡았다. 민수야,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까지 용서할 수는 없단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희를 완전히 버리시는 거예요? 태훈이 절규하듯 물었다.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버리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거다. 그 무렵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김 여사가 다른 이웃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김 선생님이 며느리한테 쏘가서 집을 빼앗길 뻔했는데 미리 알아차리고 도망가셨다더라고. 윤정은 마트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 아이고,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그 며느리 아니야? 참 뻔뻔하네. 민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야, 너 할아버지가 너희 가족 버리고 도망갔다며?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태훈도 로펌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노인 학대와 재산 탈취 시도라는 소문이 법조계에까지 번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영호는 새 아파트 창가에 서서 경주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함을 느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영호는 받지 않았다. 번호를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나 통신사에 가서 전화번호를 바꿨다. 40년간 사용하던 번호와의 이별이었다. 새 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르신, 번호 변경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다. 새 출발을 하려고 해서 그래. 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파트로 돌아온 영호는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다. 도보 5분 거리에 경주시 노인복지관이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공원이 펼쳐져 있었다. 벤치에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네요. 벤치에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영호에게 말을 걸었다. 네, 어제 25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 거기 새로 나온 집이군요. 저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여기 산지 10년 됐어요. 영호는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앉았다.
이렇게 동네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다. 울산에서는 늘 가족들 눈치를 보느라 이런 여유가 없었다. 전에는 어디서 사셨어요? 박철민이 물었다. 울산에서 살았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했고요. 아, 울대중공업이요. 그럼 연금도 넉넉하시겠네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며칠 후 영호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서예 교실, 건강체조, 그리고 독서 모임까지. 특히 독서 모임에서는 젊은 시절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함께 읽고 토론했다. 김 선생님은 참 해박하시네요. 독서 모임을 이끄는 이순옥 여사가 말했다. 기술자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인문학 지식도 대단하세요. 젊을 때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겼네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따뜻했다.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영호는 이런 평온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한 달이 지나자 영호의 일상이 자리를 잡았다. 오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저녁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돈 걱정도 없었다. 집을 판 돈 23억 중 3억으로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 20억은 적금에 넣어뒀다. 매달 연금 180만 원과 은행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 어느 날 오후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낯선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태훈이었다. 어떻게 찾아온 건지 모르지만 그의 얼굴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를 찾았느냐?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아버지, 제발 집에 돌아가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 됐다. 태훈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윤정이는 매일 울고 있고 민수는 학교에서 놀림당해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저도 직장에서 소문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요. 영호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변호사 아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욕심 많은 중년 남성일 뿐이었다. 태훈아, 너는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할 거냐?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한 번 금이 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간 자리가 남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쏟고 싶지 않다. 태훈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희를 영원히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영호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 아버지, 태훈아,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나는 이제 김영우가 아니라 그냥 이 동네의 할아버지 중 한 명이다. 태훈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에서 돌이킬 수 없음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는 터벅터벅 걸어서 떠났다. 그날 저녁 영호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경주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신의 삶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복지관의 이순옥 여사였다. 김 선생님, 내일 복지관에서 경주 역사 탐방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럽시다. 좋은 생각이네요. 영호는 미소를 지었다. 40년 만에 찾은 평온한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신만의 시간들. 늦었지만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첨성대의 실루엣이 따뜻한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다. 천년을 버텨온 첨성대처럼 그도 이제 새로운 시간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